얼마 전에 또 우울한 뉴스 하나 떴잖아. 우리나라가 한 10년 정도 만에 자살률이 최고치를 갱신했다. 맞아, 그 뉴스 나도 봤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도 한국인들이 그렇게 엄청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은 들어요. 뉴욕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에 비해서 치안도 안 좋고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괜히 지나가다가 사람들이랑 깔깔깔 웃는 이벤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강아지 엘프를 데리고 뉴욕에서 걷고 있었어요. 근데 엄청 더울 때 갔기 때문에 얘를 털을 싹 깎아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어떤 아저씨가 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깜짝 놀랐지. 뉴욕에서 누가 헤이 그러니까 Your dog! A nude dog. 그러니 막 갑자기 웃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하철에서 갑자기 제가 와이프랑 같이 걷고 있었는데 지하철 모시는 분이 창문을 열고는 Hold her hand, man. 그런 괜히 웃음이 터지는 이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 내가 한국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없더라. 왜 그런 분위기가 생겨났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거랑 쉽게 웃을 수 있고 행복한 거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 뇌가 왜 웃게 될까? 유머라는 게 뭘까? 이거를 연구한 논문들이 많지는 않은데 조금 있거든. 하나는 보통 웃음이라는 건 언제 터져 나오냐면 예측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왔을 때 우리의 뇌가 반응하면서 웃게 된다. 두 번째는 그렇게 웃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소셜 본딩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론들이 있거든. 한국인들은 왜 화가 많을까 콘텐츠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측을 많이 하고 있을수록 그 예측이 빗나갔을 때 그게 웃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로 다가올 가능성이 또 매우 높다. 좌절에 의한 분노가 나올 수 있지. 제가 읽었던 웃음에 대한 가장 멋진 철학책이지만 사실은 시집에 가까운 책 중에 하나가 앙리 벽송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쓴 웃음이라는 책인데 인간은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짜 공포였다고 스스로 믿어야 될 때 웃음을 터뜨린대요. 클라운들이 하는 가장 클래식한 코미디 중에 하나가 바나나에 미끄러져서 넘어진 다음에 다시 털고 일어나면서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표정을 짓는 장면. 이런 것들이 왜 웃기냐 보면은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위험을 넘어설 때마다 아니면 위험이 진짜 위험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을 때마다 웃음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요게 뇌과학적으로도 말이 되는 게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보고 놀라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주로 편도체 활성화가 일어나면서 부정적인 걸 보게 되고 약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감정들이 있거든. 근데 웃음이 가지고 있는 효과 중에 하나가 전두엽 쪽을 활성화시켜. 되게 무서운 건 줄 알았는데 웃고 나면은 무섭다, 두렵다라고 하는 감정을 해체해서 내가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될 때 또 웃음이 나는. 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문화와 웃음과의 관계가 조금 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형이 말한 그런 이론에 의하면 내가 힘들고 무서울 때 아니면 누군가가 나한테 위협을 주고 괴롭힐 때 이때 웃음이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옛날부터 뭐 되게 힘든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냥 한번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야 조승현 지금 웃음이 나와! 나 그거 너무 많이 경험했어. 막 웃으면서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이러면은 이게 웃네?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 화를 냈거든? 왜 웃으면 안 될까? 사실은 오히려 내가 경험했던 유럽 쪽에서의 삶은 지금 너무 막 상황이 막 심각해가지고 이런데 누가 한 명이 실없는 농담 틱 던지면서 다들 긴장이 풀리면서 막 웃고 지나가면 심각하던 상황을 잘 넘기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군대도 그렇고 누가 그냥 갑자기 심각한 상황에서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나. 이게 뭔가 웃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상황이 진지한지를 얘가 인지를 못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일부는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문을 배울 때 우리가 가소로운 놈, 그 가능할 때 가짜에다가 웃을 소자를 쓰더라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웃음을 유발하면 쟤는 가소로운 놈이야. 와, 나 엄청 가소롭네. 형, 유튜브는 가소로운 사람이 잘 나요. 유튜브는 가소로워야 돼. 우리 가소로웠구나. 우리 가소로웠어. 가소로워서 우리가 유튜버가 된 거예요. 가소롭다. 얼마 전에 그 MMM에서 한국과 미국 뭐 드라마 캐릭터 비교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이제 광대란 유형이 있어요. 카리비아 해적의 잭 스패로우처럼 맞아. 어떤 상황이든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미국 영화는 이런 광대 캐릭터가 주연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 근데 우리나라의 메이저 영화들을 보면 이 광대 캐릭터는 뭐 항상 시리어스한 주인공 옆에서 나불나불나불 하는
가벼운 사람으로 묘사가 되지. 조연. 그 사람이 어떤 로맨틱 드라마의 메인 캐릭터가 되지 못한다. 아 근데 되게 재밌다. 왜냐하면은 동양과 서양에서 웃음을 대하고 그 웃음을 바라볼 때 뇌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차이를 연구한 논문들이 있더라고. 웃음이 가지고 있는 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모순된 상황을 이해할 때도 웃음이 나오지만 또 하나의 기능이 사회적인 권력, 권위 요 수단으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야. 아무나 웃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집단이나 사회 안에서 웃을 수 있는 존재는 웃는다는 자체로 어느 정도 사회적인 파워를 가져가게 되는 거지. 근데 흥미로운 거는 서양에서는 이 웃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사회적인 권력의 메커니즘을 쓰이긴 하는데 약간 개인주의적인 사회니까 다 인정을 한다는 거야. 오, 제 캐릭터 있네. 이렇게 보는 건데 한국에서는 나보다 사회적인 위계가 낮은 누군가가 웃으면 화가 나는 거야. 왜냐하면 뇌가 웃음을 나의 위계를 얘가 넘어서는 행동을 했다라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루이 14세 시대 이전에 프랑스의 문학을 보면은 문학의 위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신분 사회니까 그 문학의 위계에서 비극은 위고 희극은 아래였어요. 아 진짜? 네. 표정을 딱 굳게 하고 비극적인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은 귀족들이 하는 일이지만 광대가 방귀 끼고 이런 거 보면서 깔깔대는 것은 낮은 문학이다. 서민의 네.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 엄청난 이제 논쟁이 일어나요. 코미디와 트레저디의 토론. 비극의 여신 멜로펜의 탈을 쓴 뮤즈와 코미디의 뮤즈가 서로 자기가 더 뛰어난 문학이라고 막 우기는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지고, 근데 지금 프랑스에서 희극 작가들이 사실 프랑스 혁명을 촉진하는데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면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왕이나 신부님도 방귀 끼면은 다 똑같은 인간이구나 깔깔깔깔 할 수 있는 사회여야 진정한 개인주의, 평등주의 사회이다 라는 초석이 그때 깔렸다고 보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나는 약간 본능적으로 웃음이라는 거를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이 군대가 됐건 학교가 됐건 누군가가 나를 위계질서 안에서 네가 감히 웃어라 그러면은 맞고 나오면서도 웃으면서 나왔어. 속으로는 화나지. 그렇지만 끝까지 웃을 수 있으면 내가 승자다. 실제로 미국의 그 표현도 있잖아요. I will have the last laugh. 그치.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권력으로 나를 누르려고 해도 나의 웃음을 뺏어갈 수는 없어. 이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거지. 유머를 사용하는 방식이 나라와 문화에 따라 달라. 동양 거는 한국도 그렇지만 워드 플레이,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말을 다른 의미로 알아들어가지고 웃기게 만드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종류의 유머가 발달해 있대. 그래서 뭐 오이가 죽으면 비석에 뭐라고 써 있을까? 오이 무침. 오이가 무치다와 오이 무침 요걸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만들어내는 게 설명 안 해줘도 돼요. 왜 안 웃긴지는 내가 충분히 아니까 설명 안 해줘도 돼. 아시아권에서는 똑같이 유머를 던지더라도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겨줄수록 좋은 유머인데 해외에서는 오히려 찌르는 선 넘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팡 터트리면서 해주는 유머가 오히려 재밌는 유머. 그게 동양과 서양의 차이라고 하더라고. 그 웃음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불편함을 보여주는 최근에 예가 건 것 같아요. 이수지 씨가 제이미맘 그 패러디 해가지고 너무 웃기잖아 그거. 그리고 주변에 그런 엄마를 한두 명은 알아, 누구나. 그죠? 그래서 요즘 당근마켓에 거기 입었던 패딩이 엄청 많이 나왔대.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거를 그만큼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은 문화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게, 미국은 이제 변호사들을 놀리는 농담이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지. 변호사에 관련된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첫 문장이 되게 신기했었어.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서 변호사 농담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알아? 바로 변호사들이야. 미국인들은 대체로 자기 그룹을 놀리는 농담을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어느 정도 솔직히 그렇잖아. 맞아, 우리 진짜 좀 그런 면이 있어. 하하하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 친구가 한국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하기 힘들다는 얘기는 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패러디를 했을 때 그 패러디를 당한 그룹들이 야, 왜 나를 가소롭게 만들었게 해서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웃음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만하게 큰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웃고 로이어 조크를 듣고 나면은 하하 그러면서 이렇게 쭉 줄어드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스스로가 웃음의 대상이 되는 거를 거부하다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 이걸 갖다 확 줄이는 굉장한 도구 하나를 안 쓰고 있다는 거죠. 맞아. 근데 그 이유가 그건 것 같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은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많이 웃는다? 내가 주인공 역할이 된 것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네? 그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반면에 대통령도 되잖아요. 그치? 근데 한국은 누군가가 웃는다 그러면 내가 하수가 된 느낌. 저 사람들이 나보다 위에 있고 사회적 위기가 높은데 나는 웃음의 대상이 된다는 게 기분이 나쁘게 느껴질 수 있는 차이인 것 같아.
또 우리나라가 가볍고 웃고 즐거운 분위기보다는 좀 진지하고 묵직한 분위기인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휴가 때 있었던 일이라든지 그냥 간단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지켜봤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장르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의연중에. 근데 미국 애들은 뭔 작은 일이 있어도 그거를 영웅담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스키를 타다가 나무에 부딪혀 팔이 부러졌어. 그럼 미국 애들은 내가 스포츠카보다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들리고 말아서 옆으로 했더니 이게 눈이 날리면서 난리가 나고 스키가 날아간 거야. 근데 내가 스키로 피했다? 피했더니 나무가 그때 오는 거야.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몸으로 맞아가지고 죽을 수 있었던 거를 팔로 맞아가지고 팔만 부러지게 멋있지? 야, 그리고 내 기부스에 사인해. 약간 이 미국식 정서가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인들이 인생 스토리를 얘기를 할 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비극에 가까운. 비극에 가까운 심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연예인이 예능에 가서 자기 인생 스토리를 풀 때도 가장 호응이 많이 되고 가장 시청률이 높은 거는 어렸을 때 힘들었던 얘기. 친구 믿었다가 온 집을 날리고 뭐 이런 얘기들. 막 이런 얘기를 보면서 자기도 울고 보는 사람도 울면 훌륭한 스토리텔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묵직한 이유를 봤을 때 좋아하는 장르가 드라마면 이게 묵직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제 애 낳기 전에 미국 친구들한테 애 낳으면 어때? 그러니까 It's the most beautiful thing in the world. 애가 한번 방긋 웃어주면 하늘의 컬러가 바뀌어. 과장, 형이 말한. 근데 한국 친구들은 애 태어났다 그러니까 고생문이 훤히 열렸고. 찔리는데 나도 지난번에 괜찮냐?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거든. 일단 잘된 얘기보다 어려웠던 얘기를 하는 게 뇌가 더 집중을 한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스토리를 잘 쓰는 거야. 그러니까 드라마도 잘 되고 영화도 잘 되긴 하지. 한국에서는 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함께 웃을 때 서로가 연결되는 느낌이 더 강할까, 아니면 힘든 거에 같이 공감을 할 때 서로 연결되는 느낌이 더 강할까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거는 그냥 우리 같이 힘들구나 라고 열어놓고 연결되는 게 더 많아서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의 연결감을 느끼는 메커니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 약간 고생 배틀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더 힘들었어. 그렇죠. 나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왜? 내가 더 잘 살았다 그러면 그래 오늘은 네가 내는 거다. SNL에서 패러디를 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회 청문회 같은 걸 할 때 당신 진짜 흙수저인지 증명해봐. 약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흙수저여가지고 전기값이 아까워가지고 에어컨을 못 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문하는 사람이 집에 에어컨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그게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고 선풍기 앞에다가 얼음 버켓을 넣어서 에어컨인 척 했다는 거예요. 전기세 비쌌을 때 얼음을 얼려가지고 함부로 녹였다고요. 깔려있는 기저에는 진짜 빡세게 고생을 해본 사람만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라는 관념이 있다 보니까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이만큼 고생했어 위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술 마실 때도 나 요새 힘들다 이러고서 한잔 하잖아. 너만 힘드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말해줄까? 술맛 쓰다. 근데 그게 왜 좋은 거야? 인생이 쓰지. 그래서 오히려 나는 우리나라에서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영화가 인기가 많았던 게 유대인 학살이라는 인류 최대의 비극 중에 하나의 피해가 된 사람이 그거를 코미디로 그 이야기를 푸는 얘기잖아.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집단 학살 캠프 안에서도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코미디를 하는 거를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인생의 힘듦을 그런 식으로 희화하는 게 처음 보는 방식이어서 그게 이렇게 감동적이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근데 사실 난 이렇게 생각해. 슬플 때 우는 거보다 너무 슬퍼서 헛웃음 나오는 장면이 제일 슬퍼.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겨나면 좋아서 울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웃음과 울음 이 두 가지를 다 봤는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뇌 안에서 보면 웃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역할과 울음이 가진 근본적인 역할이 꽤 비슷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웃음이건 울음이건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했을 때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 우리가 애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노래를 해서도 안 되고 춤을 춰서도 안 되고 침묵 속에서 슬픔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 근데 그걸 보면서 그 마음은 알겠는데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뇌과학적으로 의문이 들었어. 여러 나라들의 문화를 보면 음악이 가장 활발하고 많이 사용되는 시기가 언젠지 생각을 해보면 대체로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죠. 그죠? 어느 나라나 장례식은 노래와 함께 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도 심지어는 장례식 할 때 우는 걸 곡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의 언어에서 보면은 운다는 단어하고 노래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 경우가 많아요. 독일어 노래 리트, 비통함 라이트,
같은 어원이야. 이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왔을 때 전통적으로 인간이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은 춤과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최근에 보기 시작한 독일 드라마가 있는데 25주년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던 자리에서 남편이 갑자기 죽어요. 돌연사를 해. 그래가지고 이 분이 다른 사람들의 장례식에서 연설을 하는 일로 이제 생계를 다시 꾸려나가는 그 과정을 그린 드라마인데, 축구 팬의 장례식에서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좋아했던 그 축구팀 그 옷을 다 입고 장례식을 한다든지,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게 화가 됐건 노래가 됐건 춤이 됐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변신해가는 과정인데, 그 드라마 되게 좋아요. 같이 노래하고 같이 춤추고 이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뇌가 이 거대한 슬픔과 감정을 극복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치유의 메커니즘인데, 어떤 비통함이 왔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하면서 노래할 사람은 노래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를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어. 나는 한국인들이 노래, 춤, 웃음 이런 거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쓰지 말아야 된다는 관념이 어디서 왔나 라는 거를 되게 오랫동안 좀 고민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인들의 불굴의 웃음을 보여주는 영화 중에 하나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포로 수용소에 가 있는 프랑스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네끼리 음악 연주하고 춤추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독일인들은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프랑스를 정복했을지 몰라도 결국 이 사람들의 기뻐하고자 하는 의지를 정복하지 못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약간 굴욕감을 느끼는 그런 장면. 근데 프랑스인들이 언제 이런 관념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장 로베어 피테라고 하는 음식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프랑스 요리학 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왜 프랑스 요리가 그렇게 정교하고 섬세하게 발달을 해서 전 세계 요리의 어떤 스탠다드가 됐는지를 고민을 해보니까 인생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인생은 원래 즐기라고 있는 거고, 중간에 고난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많이 즐기고 죽는 것이 인생의 포인트라고 믿는 민족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민족들은 중간에 즐거운 순간도 있겠지만 결국 힘든 걸 뚫고 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믿는 두 민족이 있을 때, 똑같은 종교, 정치 시스템, 사고를 줘도 집중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원래 힘든 거 맞잖아. 인생을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힘든데, 인생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힘들지 않아도 돼. 태어난 것도 선택에 의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뭐 언제 갈지 모르면 그 중간에 그냥 좋은 햇볕 쐬고 좋은 와인 마시고 친구들이랑 떠들고 음악 갖고 춤추다 가면은 좋은 인생이다. 끝. 근데 태어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인생이란 건 잘 살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어깨가 무거워지고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인생은 즐기다 가는 거고 순간만 살면 돼 라고 하는 거에 완벽하게 동의는 못 하겠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그냥 인생을 즐기다 가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살면서 즐길 만한 일보다는 힘든 일들이 더 많이 닥치잖아. 그럼 저녁에 자러 갈 때는 이게 막 가벼운 어깨로 오늘도 잘 놀았다 자기보다는 잘 놀고 싶었는데 하고 잠들지 않을까? 근데 반면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예 기대치 자체가 오늘도 힘들 수 있어, 힘든 하루가 될 수 있고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가 생각보다 괜찮았어. 그럼 잠들 때는 좀 더 낙관적으로 오늘 하루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았어 이러고 잘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기대치가 낮으면은 조그만 일에 기뻐한다는 건 동의를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인생은 수많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내 인생이 어떤지를 어떻게 편집할지, 형이 한 말이잖아 그때 기억력 얘기했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영화 감독이 되라. 그렇죠. 내가 코미디로 찍을지 트레저디로 찍을지는 내 선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어떤 장면을 편집해서 이게 내 인생이야 라고 보여줄지 에서는 내가 생각할 땐 이걸 비극으로 편집하는 것보다는 코미디로 편집하는 게 훨씬 좋다. 근데 이건 다른 문제야. 왜냐하면 인생은 희극과 비극이 다 있어. 내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 비극으로 시작해서 희극으로 끝날 거냐, 희극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날 거냐. 그렇다면 나는 비극으로 시작해서 희극으로 끝나는 쪽이 더 멋있는 것 같아. 나는 희극으로 시작해서 희극으로 끝났으면 좋겠어. 나는 그 비극의 무게가 별로 안 끌려. 피눈물이 흐르는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나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싶어요. 10년 전에 그 프랑스의 샴파뉴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동페리뇽이 묻혀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샴페인 사람의 기도 해가지고 이제 그 붙여놓은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웃겨.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 일은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사랑은 가끔 주세요. 하지만 샴페인은 항상 주세요. 알코올 중독자네. 근데 그 시에 들어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저런 마인드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가벼움 있지.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기본적으로는 무거워요. 근데 나는 그거를 보면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 저렇게 가볍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도 삶이 희극이었으면 좋겠고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웃음의 힘은 정말 웃을 일이 있을 때만 웃는 게 아니라
슬프고 웃을 일이 없어도 웃을 수 있는 뚝심, 웃을 수 있는 배짱, 요거 하나는 간직하고 힘든 와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함께 웃으면서 그래 넘어가자 라고 삶을 더 잘 찾아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 오늘 비비비에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웃는 사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과 함께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긴 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역사, 문화 그리고 과학 이야기와 돌아오겠습니다. Brains will be back. 웃자. 웃자.